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좀 뻐근한데요. 정어리 TV 생일이 있는 주간이라 그런지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베르사 유해 장마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저희 직원 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꿈꾸던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제2의 이진관 판사를 배출한 주유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어리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베르사 유해 장마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박수 쳐드립니다. 너무 잘했네요. 네, 이 주유소를 대구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 직원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꼭 돼야 된다고 계속 글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르사 여장마님은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그저께인가 퇴원을 했는데 빨리 건강도 좋아지시길 바라고, 요즘에 카페 조금 뜸하신데 다시 카페에 들어오셔서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르사 유해 장마님 글 올려주는 거 그거 읽는 게 아주 낙이었는데 요즘에 못 봐서 좀 많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브로치가 차분한 검정색. 네. 뭐예요? 저도 잘 국화예요? 모르겠어요. 버섯인가. 버섯. 안에 좀 예. 붉은 계열을 입어서 예. 예. 브로치는 조금 톤다운된 걸로. 오늘 먹방은 우리 김유정 의원님 좋아하는 홍어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어 삼합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어에 훈제 통삼겹에 맛있는 묵은 김치까지 와, 진짜 맛있겠다. 준비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홍어 삼합만 있습니까? 홍탁, 우리 김종욱 원장님 좋아하는 막걸리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를 술 부정맥이로 만드시니까. 애주가. 예. 그치. 애주가. 좋은 표현 놔두고 아침부터 무슨 주정뱅입니까? 곽규택 닮아갑니까? 또 그런 인간을 비교를 하십니까? 곽규택은 어제 그 보셨어요? 그 전에 나경원이 인사 안고 올라왔는데 90도로 인사를 했잖아요. 뭐 먹으란 얘기죠, 뭐. 야,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더 가정스럽던데. 그자 또 검사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쩌면 인성들이 그럴까 몰라요. 근데 애초에 인사 안 하고 입장했던 건 그 곽규택 의원이었어요. 처음에 그랬죠. 예,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예. 엿먹으라는데 그럼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아이고 참 저질들. 자, 제가 힘들 때 항상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금요일 아침부터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님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 재판정이 완전히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논리로 안 되니까 막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억지를 써도 정도가 있어야죠. 저는 계몽령 주장했던 김계리, 정말 저것도 어떻게 변호사라고 보고 있는 게 힘든데 김계리도 버거운데 이번에 또 뭐가 하나 나와서 막 말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김지미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음악의 스타 김지미 씨가 그저께 타계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름이 김지미인데 아니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 가지고 그 애를 써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쇼다. 본회의장 안 들어가도 된다. 화상으로 해도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쇼를 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화상으로 하면은 김용현이 잘못이 감해집니까? 나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김지미 얘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의견 정족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계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저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화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일부러 막 쇼를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가고 그랬다. 그 상황이 그랬다고 자기는 보는 걸까요? 그리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법도 모르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식한 것은 바로 저 김지미입니다. 국회법 73조 2에 원격 영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회의 정상 개의가 어려울 경우에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만들어진 건데요. 다만 이건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 말을 빌리면 김유정 의원님. 네.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이 변호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담 넘어간 거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밖에서 얼마든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담을 넘었어? 이건 쇼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건 마치 윤석열이 통제가 안 됐으니까 다 담도 넘어서 들어왔던 거 아니야?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 이상으로 저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규정을 어디다, 만약에 이 규정이 그때 당시 계엄 당시까지도 유효한 것이라면 국회로 왔다 당서로 왔다 우르르 몰려다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격으로 참여를 했었어야죠. 그게 가능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어디서 나타난 변호사죠? 김계리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는 처음 보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아니, 저 보면서, 야, 김계리도 버거운데 왜 저런 애가 나왔나? 아니, 그러니까 그럼 논리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이 계엄이 위험하지도 않고 해제해야 될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그 쇼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걸 뭐 모르고 저렇게 했다면 저 빨리 저거 사임시켜야 되겠죠, 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알고 했다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전화해서 국회 월담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회의원들 월담원까지 싹 잡아라라고 하는 건 국회에 진입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이 진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뭐 국회의장이 추후에 담을 넘는 걸 사진을 찍었다는 식의 얘기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에 대한 조지호의 진술 자체를 갖다가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재판정 안에서의 장난 농간질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한 김계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재판정을 법률에 따른 증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화 시키면서 자기 지지층들만 계속 진입시키려고 하고 여기서 김계리는 영웅돼 버렸잖아요. 자기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는 저는 그래서 김지미도 제2의 김계리처럼 그 소영웅적인 그 지역 집단 내에서 또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김계리가 부러웠던 거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영웅 대접받고 야 김계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쁘다고 막 표현도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저런 것이 돼서 나름대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핑 하고 싶은 소영웅주의가 아니고서야 저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해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김지미가 누군가 궁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김지미? 김계리는 알았는데 왜 저런 것도 있었나? 이름이 김지미네 하면서 하면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위키를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 변호사, 서부지법 사태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그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딱 하는데 학력,
뭐 땡땡 여자 고등학교 해놓고 가로 열고 수석 졸업 딱 이렇게 또 써놨어요.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그걸 또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니 근데 다 떠나서요. 불법 계엄이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입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볼 때 그리고 이미 이 법의 유효 기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지금 계엄이 언제 발동이 됐는데 근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국회의장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영식 앵커님.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랄까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 신성한 재판정이 악용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진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권우현 변호사 이 두 사람만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 있지만 이 진격의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극우를 대변하는 선전선동범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지금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어떤 재판장을 하나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지미 변호사 역시 앞에 두 분이 짚어주신 대로 김계리 못지않게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박약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극우 매체들이나 그 극우 카톡방이나 SNS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김지미 변호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 잘하고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학교 졸업을 어디 뭐 수석으로 하고 어디를 입학으로 수석으로 하고 말도 잘하고 뭐 예쁘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그들 어떤 준거 집단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김계리와의 경쟁 구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동의 장으로 재판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장에는 근거가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설득이 될 텐데 그 밥의 그나물들이 그들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참 발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대행님. 네가 김지미냐? 나는 최무령이다. 아, 이거 참 아니 이 부산이 정도면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에 나와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면 대한변협에서 야 우리 욕먹이지 마. 너 변호사 자격증 우리가 예를 들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하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협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하상 저렇게 설치죠. 김계리 뭐 말도 안 되는 개몽령 얘기하죠. 김지미 이런 얘기하죠. 이자들은요. 지금 김용현은 눈에 없는 거예요. 김용현을 위해서 어떻게 뭐 본인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형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내란 재판이지 여기에서 한번 내가 조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알리면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겠어? 딱 그거 아닙니까? 참 김용현 아이고 골라도 꼭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요. 이게 이제 재판정을 그야말로 개판으로 만들자고 하는 수작인데 이거 다 지기현이 재판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기현이는 가만히 있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지기현이는 코치까지 해줍니다. 노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노상원 수첩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검도 이야기하고 변호인도 이야기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수첩 자체를 노상원이가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걸로 지기현이는 생각했나 봐요. 그랬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변호인 쪽도 이 수첩을 노상원이가 쓴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러니까 아주 막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놓쳤네. 지기현은 또 코치까지 해줘요. 야 너네들 이렇게 가면 이놈들아 너네들한테 불리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시 그 영상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나 그것 보면서도 지기현 도대체 저자는 지금 뭘 노리나. 또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돼요. 김현태라고 707 특임단장 했던 자 있잖아요. 저는 이번 내란 과정에서 가장 추잡스러운 군인이라고 보는데요. 맨 처음에 코 훌쩍거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분명히 국힘당에 포섭이 됐겠죠. 약을 먹고 야 너 어디 뭐 저쪽 파키스탄인가 어디로 보내줄 테니까 임마 저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저는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더니 못 돌아와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안규령 지금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에 맞서서 총을 이렇게 막 잡고 막 그 반항하는 그 장면,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유명한 사진이 돼가지고 올해 그때 세계를 빛낸 사진 12인가 10인가 거기에까지 선정이 됐던 놀라운 사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예, 영상으로 준비됐네요.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계엄군의 총구를 막 잡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저걸 김현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뭐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제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아니 박영식 앵커님 네.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부분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이 707 특임대원이면 그야말로 최고잖아요. 네. 그자들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이야 안기령 그 정도인가?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안 대변인은 모르진 않지만 707 특임대 소속의 대원들의 그 총기를 전문가적 기술로 이걸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안기령은 808인가?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저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주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다라면서 코를 먹으며 눈물을 찔끔거려가며 본인에게 책임을 다 물어달라라고 온갖 연출을 다 해놓고 헌재에 출석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온갖 진술을 다 박았던 장본인이 김현태입니다. 그런 걸 연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와서는 정말 용기 있게 어찌 보면 겁도 없어요. 그 총구를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끌어당길 정도로 그 부대원들과 특임 단원들을 말리려고 했었던 만류했던 온몸으로 저지했던 안기령 부대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연출이다. 화장했다. 아 그리고 또 얼굴을 뭐 화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계엄을 저지할 때는 화장을 지우고 계엄을 저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저런 말 자체가 안기령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기 뭐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저런 행동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드물죠. 근데 저런 행위를 갖다가 모욕적으로 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저런 진술을 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들이 폭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메라에 찍히고 싶어서 연출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폄하하기 위한 진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 이 대원들을 말릴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제 쇼도 저런 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김현태가 대령인가? 그쵸? 대령이죠. 예. 네. 그야말로 고위 간부잖아요. 그쵸. 이런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쉽게 아니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죠? 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이 사람들을 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다 떠나서요.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식사하다가 달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너도 나도 지금 국회로 다 뛰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하고 있던 화장을 지우고 개헌군에 맞서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안규령 부대변인이 무슨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나타납니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때 시민들,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 막 다 뒤엉켜가지고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 뒤에 지금 주변에 어디 덩치 큰 보디가드들이 있었어요? 김종욱 원장님 옆에 서 있었을까? 난 진짜 저도 덩치가 큰 편은 아니었어요. 왜? 그 정도면 한 덩치하죠. 정말 이게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되게 왜소해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아, 그렇죠. 근데 뭐 707정 앞에서 저기 했는데 그걸 크리틱한 기술로 제압을 했다는 그러니까 게. 크리틱한 스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제가 볼 때 저 소총도 못 들 것 같은 안기령 부대변인 보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총을 들고 있는 상황, 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군인들이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항거한 거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항거한 거고, 그런 항거라는 모습들이 아주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 장면 자체가 매우 저희들한테 의미 있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걸 또 활용하면서 지가 봤다는 것도 아니고 지 부대원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또 부대원의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 이 내란에 주요하게 그 임무에 종사했던 몇몇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건 기획된 거고, 오히려 그 현장에 왔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는 내란 우두머리의 말을 그대로 좀 따라하는 양태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런 그 독소리, 개소리는 저희가 해석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808은 숙취 해소제. 아. 이 안기령 대변인이 저 총기 앞에 맞선 그 장면이 영국 BBC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 거기에 뽑혔어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보디가드 뭐 이랬는데 우리가 다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을 박선원 의원 비서관이 촬영을 했더군요. 박선원 의원이 그때 당시 국회 본청합 현장에 있었던 내 비서관이 촬영했던 영상이다.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저기에 시민 보좌진이 과연 덩치 큰 보디가드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그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디가드가 있나 없나 보게.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누가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저 치파가 입은 아저씨? 아니 저 이름이 김보디 뭐 정가드 이거 이런 건가요? 보이지가 않는데 저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 억지 부릴 걸 부려야죠. 본인이 그냥 내일을 봤나? 참나. 참 김현태 저자는 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러게 말해요. 그렇죠. 특전사면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인데요. 육체적 훈련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번 살짝 저쪽 그 자기의 어떤 그 조건 자체를 더 좋게 만들려고 내란 쪽의 말들을 수용하면서부터 완전히 스스로가 어떤 저 상상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입으로 내뱉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여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법의 엄중한 평가,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박승만님께서요. 앵커님, 그러면 안규령 대변인은 계엄이 날 걸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인데 김현태 미친 것 아닐까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정말 그렇죠. 박승만님 말씀대로. 그러면 계엄 날 줄 알고, 야, 계엄이 이제 나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크리티컬한 기술로 총기를 빼앗아서 제압을 할 건데, 그러면 영상이 나를 찍어줄 거야. 그러면 화장을 해야지.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김현태 얘기는. 진짜. 우리가 지금 두 김지미, 김현태 이런 걸 보면서 웃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근데 우리 그걸 봐야죠. 지금 에이 미친놈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건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를 따져봐야죠. 지금 이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저는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런 진술을 하는 배경,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는 것도 연출됐다. 안기령 부대변인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저지를 하고 저항하는 것도 연출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라는 것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렇게 그 계엄군, 즉 이제 군인들이나 부대원들을 연출된 정황으로 만류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었다라고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 쪽이 과도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폭도들의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보인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내란 전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보자고 한다라면은 그 부대원들이나 이 계엄군들이 내란에 가담을 한 것을 공소사실로 적어놨던 특검 쪽의 주장을 무력화하거나 김을 빼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주장들도 김현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를 우리가 돌아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고 자신이 실제 연출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인데 저 재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재판부가 신뢰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저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이걸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박선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또 아주 중요한 자료를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죠. 바로 노상원인데요. 노상훈이가 지금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보면 바로 그겁니다. 희화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만들기. 아주 사악한 제도군요. 거기에 보면 뭐 수거, 폭파, 그다음 명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범근도 나오고 뭐 김두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썼을까? 근데 이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김두한이가 나와서 김두한 얘기했고 유럽 축구인가 뭐 그거 축구 보다가 손흥민이가 나오길래 차범근 생각이 나서 차범근 적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노상훈 수법입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새로 이번에 공개한 군 내부 문건을 보니까 노상훈이가 지금 뭐 야구 방망이 이런 거 막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문을 더해서 마약류 약물까지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선원 의원 준비되면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문건에 협상, 고문, 약물 이 3단계 절차가 적혀 있다고 해요. 이 고문 항목이 CIA 해외 고문 보고서를 참고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실제 문건에 적혀 있는 고문 방식을 보면 1. 신체적 고문, 눈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체온 저하시킴, 얼굴에 수건 덮고 물 붓기, 워터보딩, 벌레나 개 등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감금, 수면 박탈 등 강압 행위. 2번째 정신적 고문, 독방, 감금 및 외부 소식 차단, 가족 위해 협박, 평생 불구자로 만들겠다는 위협.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고문으로도 진술을 얻지 못하면 약물 사용을 검토한다.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펜토탈 나트륨, 일명 진실의 약, 프로포폴, 케타민.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작두, 야구 방망이 이런 거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약물까지 투입해서라도 그래요, 부정선거 만든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건데 김용남 의원님. 네. 옛날에 우리가 이근환이라고 유명한 고문기술자. 그거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렇죠. 저거에 비하면 매우 이른바 순한 맛이죠. 정말 순한 맛이고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노상원 피고인 같은 사람의 전략이 뭘까?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주장해서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영 이상하잖아요. 뭐 귀찮아서 답변 안 하겠다고 하고. 근데 보면 아찔해요. 정말 12월 3일 밤에 시민들이 나서서 막고 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빨리 국회에 모여갖고 해제 결의 안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아찔합니다. 완전히 뭐 21세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언제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죠.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중세 시대에 썼던 고문기구 이런 거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현대적인 약물과 심리전까지 이용한 고문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뭐 중세 시대보다 더 암흑 세대 시대로 빠져들 뻔했죠.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걸 와서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노상원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증의 끝판왕이죠. 박선원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3일 윤석열, 김영우,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복 유도죄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이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고문을 통해서 전 국민을 말살시키고 저항 의지를 뿌리 뽑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구 독재 정권, 친일 매국 정권, 국가는 아예 없는 그러한 1984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노상원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고요. 지금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라는 윤석열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와서 국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 아닙니까? 곽정근 사령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했던 김용현의 말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이 계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주변에서 함께 이거를 실행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물들을 투약하고 그다음에 뭐 온갖 고문까지를 이렇게 계획했던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선관위에 가서 결박하고 뭐 야구 방망이 사고 했던 것을 30만 원 산 대령한테 돈 줬던 것을 나중에는 경력금이었다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걸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2시간짜리 경고용 계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이게 근데 저는 여기 표현해 보면은 의식화 진정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무관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군 의무사령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은 이런 문건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도 저희가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내란의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뭐 수백 수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란 잔재가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각 구처별로 TF를 통해 속간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건에서 드러났던 부분은 고문에 대한 내용들도 충격적이지만
보면 뭐 약물을 쓰고 나서 의식하 진정 상태에서 의식이 뭐 반쯤 희미한 상태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술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의학적 표현들, 이런 것들은 군 의무사령부에서 분명히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 여전히 뭐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의무사령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희화화한다는 것, 김종호 원장님, 일단 재판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짓을 희화화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국헌분란, 내란의 핵심적인 증거인 국헌분란 행위와 관련돼서 나온 진술들을 희화화시켜 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단들의 핵심적인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서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담부터 시작을 해서 폭도라고 시민들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헌분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의도는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의 작성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다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문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상원 수첩과 이 문건이 완전히 연동돼 있어요. 보면 노상원 수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집 당일, 제가 볼 때 내란 당일인 것 같습니다. 내란 당일 여의도 30-40명 수고,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뭐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영판사, 그 다음에 D+10, 그 다음에 D+30에서 60, 서울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 수첩 내용인데,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문 아니면 회유, 협박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김건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쏙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특히 체포 명단에 나와 있는 최재형 목사나 그다음에 김명수 또 권순일 이런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명단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김건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건을 통해서 저희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김건희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분들은 이런 어떤 변호인단들의 쓸데없는 희화된 용어 발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얼마만큼 내란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여되는지를 밝혀내서 좀 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은 왜 이자들이 이렇게 희화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별거 아니었던 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3일 10시 20분이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엔 새벽 4시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한다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4시 이후에 5시 이후에 일어난 분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날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12월 4일 아침부터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각종 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 생방송으로 본 분들하고 그 시간에 주무시느냐고 못 본 분들하고는 약간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자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별거 아니었던 일로 자꾸 희화하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자기를 중형을 선고하려고 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별로 뭐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대충 가보려고 노상원도 지금 와서 막 거짓말하고 문상호 같은 경우에 정보사령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떤 것은 뭐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30만 원 주면서 야 이것저것 물품 사와 야구 배트랑 뭐 이런 거 했다가 그것도 야 그거 사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그러면 지시한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그냥 경력금이었고 이런 식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언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성욱 대령인가요? 예. 정성욱 대령 정보사의 당시 정보사령부 대령인데 작두 왜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얘기합니다. 이 정 대령은 지난번에 정말 후회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짝두를 왜 준비를 했죠? 노상원 사령관하고 문상원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노상원 사령관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거는 이미 1년 전에 다 드러난 건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석 대령이 그 야구 방망이 포함해 사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보사령관이 30만 원 그 비용을 지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문 뭐 약물 투여까지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잡아들이고 누구를 또 어디에 수장을 시키고 뭐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TV 보다가 끄적거렸던 메모라고 말을 돌리면 이게 내란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꾸만 입증하면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이 형에서 좀 수계가 벗어나면 본인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엇소리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은주님이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 목적은 노상원의 끔찍한 고문 문건 폭로 차원도 있지만 이 문건을 진작에 특검에 넘겼는데도 특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상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지만 특검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종합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제 특검이 12월 28일로 다 끝나지요. 그래서 바로 종합특검을 이제 해야 되는데 12월 28일 끝날 때쯤 평가를 하겠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이 특검은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새 특검 다 정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일들이 먼저 내란 특검은요. 적어도 한덕수 영장 기각 그때 다시 청구해서 끝장을 봤어야죠. 그랬는데 곧바로 불구속 기사해버렸어요. 그때 이상했어요. 박성재 2번이나 기각당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야무지게 못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적어도 내란 특검이면 꼼짝 못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 민중기 특검은 출발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 자기가 배석으로 데리고 있던 판사를 따로 만나가지고 로비 의혹을 사지 않나. 그다음에 거기 내부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공무원 조사하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뭐 문제도 생기고 이제 와서는 뭐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차라리 그때 다 밝혔으면 될 것을 지금 와서 완전히 똥탕을 튀기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특검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뭐 쉬운 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10명 구속영장 청구해서 1명 받아냅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법원도요 지금 뭐 욕을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우리 속된 말로 헬이니까 이 특검 하는 짓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영남 의원님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요. 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했던 세계 특검은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특검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실시해갖고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특검을 거치면서 사실 특검이라고는 합니다만 특별검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그 수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었거든요. 뭐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검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검찰청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파견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검찰에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인사도 잘 받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말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력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고 저는 그래서 이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사의 중심이 검찰을 배제하고 결국엔 경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가수사본부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검이 정말 야무지게 했어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법원이 제일 큰 문제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도 특검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줬어요. 지난번에 특검 평가 44%만 잘했다라고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은 지금 특검 점수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몇 점을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잘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딱 그 국정원법 중에 하나를 딱 걸어가지고 잘 찾아내서 국회에 알려주지 않은 것, 곧바로 위기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딱 걸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건에 있어서 그 국회 그 원내대표실 직원들 핸드폰이면 뭐면 정말 뭔가 한 방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뭔가 좀 야무지게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하고요. 지난번에 끝난 최혜병 특검에서도 결국에는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는 뭔가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될까? 나중에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건 한다고 하지만 과연 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발은 좋았죠. 사실 조은석 특검이 바로 서울 고검으로 사무실 정했을 때 왜 검찰로 들어가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지만 사무실 구하느라고 시간 이것저것 안 뺏기고 그래서 곧바로 김용현을 구속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건 좋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국민들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지요. 벨라로나님,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니까 힘이 더 약해진 거죠. 그것도 있어요. 예, 뭐 총체적인 문제였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 내지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이 뭐 조은석 특검이든 그 내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미진했고 한계에 부닥쳤는지를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사는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법부에서 영장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과연 이 영장 청구에 담겨 있는 이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영장을 발부받기엔 충분했느냐 그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문제는 사법부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사법부가 그동안 영장을 무수히 많은 건들을 다 기각을 해 나가면서 내란 진압과 종식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어서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로 흘러가고 있는 단계라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무위로 돌리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누차 강조했듯이 낫지를 처단하는 정도의 수준 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이 내란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종합특검에 이르는 것이 가장 저는 뭐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걸고 있는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통해서라도 수사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뭐 피로도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은 반드시 종식될 거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돌이켜 봤을 때 오늘날 이 내란 종식할 때 가장 수고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건 국민이죠. 가장 방해 세력이 누구냐? 법원이라고 한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사법부.
조의대 직위원 그리고 영장 기각에 열심히 앞장섰던 수원 3인방 이 자들은 반드시 삶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문영배 헌법소장 대행도 최근에 공청회에서 법원의 이런 행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 안 됐어요? 준비되면 한번 봅시다. 어때요, 김종우 원장님? 그 법원의 이번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져야죠. 뭐 제가 볼 때는 법원의 일부는 내란에 동조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영장 판사들이 한 행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옹호하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사건에 연결이 되는 고리들에 대한 영장은 대부분 다 기각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내란의 밤 저질렀던 자기의 행위가 이 사건과 연루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법원을 두고 앞으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이 나온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문영배 헌재 소장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민주당이 접근을 좀 디테일하게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이제 법원행정처를 없애거나 아니면 법 왜곡죄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거다.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집중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들의 가장 근저에는 1년 동안 직위원 판사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뭔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야, 이거 판사들이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거 안 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도 외환 문제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과 외환 문제, 김건희는 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저희가 없다면 내란과 외환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 사회가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공법들을 빨리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연말이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어떤 법원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공법을 채택해서 법을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다른 분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 이 문제는 밀어붙여서 적어도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2심 절차들이 밟아졌을 때 전 내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합의점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막 어려운 문제 이렇게 끙끙 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막 나중엔 대충 막 1, 2, 3, 4, 1, 2, 3, 4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특검이 막 그렇게 마무리하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어제 보니까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다 재판에 이제 넘겼어요. 기소를 했는데 이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될 때 임명 안 하고 지명 안 해야 되는데 지명한 그것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더라고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서 잘했다 이런 생각 듭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기소하면 이거 정말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왜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한번 전문가로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충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중형이 선고되겠습니까? 저는 공소유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재판에서 유죄 또는 중형 선고까지 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재판 결과에
유죄 선고가 안 되면 이른바 되치기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너무 잠잠했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다 섞어가지고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끝나는데 활동이 종료하는데 막판에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아유 뭐 수사를 열심히 했으려니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불안해요. 이거 공소유지 잘 될까? 그러니까 처벌 의지, 엄단 의지 이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소가 되려면 그동안 이거와 관련한 수사 진행이 그래도 언론에 좀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됐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방법 얘기가 없다가 너무 막판에 그냥 기소가 됐단 말이죠. 완전히 시험 볼 때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밀린 숙제 한꺼번에 그냥 훅 했는데 이게 숙제를 잘 한 건지 재판 진행되면 이제 나오겠죠 결과. 사실요 김유정 의원님. 네. 기자들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막 나중에 이완규 이렇게 임명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이렇게 막 대충 넘어갈 정도 하러 끝낼 사안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완전 이러다가 내란 정말 청사는커녕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임명 안 하고 계속 한덕수가 뭉갰잖아요. 그때 탄핵 안 했으면 최상복이가 나중에 두 사람만 하고 이제 마은혁 계속 또 잡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계속 버티면서 우리가 그때 탄핵 안 하고 버텼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못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못하죠. 그다음에 이완규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이거죠. 막판 떨이하듯이 이렇게 막판 지금. 떨이죠 그야말로. 예. 그러듯이 그냥 기소 이렇게 하고 손 털고 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성질나네. 우리 진짜 그때 우리 얼마나 가슴 졸였어요. 이거 헌재 구성이 안 돼서 이게 심판 못하고 탄핵 안 되고 걸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막 했었잖아요. 중간에 한번 걸어 나오긴 했지만 그때 그 떨렸던 걸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떨이로 끝낼 일인가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관련된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난 8월에 특검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이것을 덮었다라는 이제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튀어나왔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김건희 특검 쪽에 40-50명 되는 그 검찰로부터 파견 나왔다는 그 검사들이 대부분 원대 복귀를 희망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 개인을 또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였는데 특검의 방향이 뭔가 흐려지고 이 수사의 농도가 또 흐려진다라는 것을 그 내부에 있는 이 소위 이제 정치 검사들, 파견 나온 검사들이 감지하고 언론을 활용해서 소위 물타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특검은 이렇게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존재들이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치 특검이다. 민주당 특검이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좀 작용하기 위해서 내부에서조차 흔들기가 시작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흐름을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법원 때문인 측면도 있어요. 특검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게 법원 아닙니까? 자, 문영배 소장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영배 소장의 질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만이 이 제도 개선이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 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문영배 소장은 존경스러워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휴먼 에러 직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휴먼 에러. 왜 대법원 사법부에서 조치를 안 하느냐. 그리고 신뢰의 추락을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지금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은요, 대법원 선고까지 13개월 걸렸어요. 근데 지금 13개월이 되도록 1심 선고도 못하고 있는데 네. 이건 분명히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이 정도 중요 사건을 원래 우리가 구속기간 만기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구속 사건은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다 보면 못 끝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끝내는 건데 이 내란 사건은 중요 사건일수록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더 늘어졌어요. 재판 진행을 전혀 서두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여름 휴가 때 법정 그 휴정 기간 2주 다 쉬었죠. 그리고 뭐가 핑계거리만 있으면 재판을 쉬었어요. 그 띄엄띄엄 재판에 가면서 최근에 조금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만 요새는 그 법정 상황이 중계로 방송돼서 알 수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왜 정보사 중령이 이거 단톡방에 올리는 거 시연까지 해봤잖아요. 법정 내에서 30초 내에 칠 수 있느냐. 그거 해보니까 15초 안에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증인이 증언대에서 이런 것도 하는가요? 뭐 그렇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거의 안 하죠. 근데 그 직위원님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안 끝나죠. 그런 것까지 다 시켜보고 있으니 재판이 끝나질 않죠. 이게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시비 거니까 너 30초 안에 그거 다 칠 수 있어 하니까 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재판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진행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중계되기 전에는 방청을 갔다 온 분들이 이 재판 내란 재판 문제가 많다고 할 때 별로 솔직히 실감을 못했어요. 아니 뭐 그런가 보지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재판이 아닌 거야 지금 여태까지 한 거를 그걸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쭉쭉 늘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나중에는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기억의 신빙성이 부족하네, 뭐 일관성이 떨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 길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노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화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다 사그라들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는 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희낙낙거리는 이 내란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감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재판 과정에서 초기에 계속 그 지기현 판사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그게 황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자기 스스로 생각에 어떤 바이어스가 낄까 봐서 헌법재판소 그 재판 과정을 본인이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 재판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거 생중계로 그 시차로 중계될 때마다 계속 저희가 시간차로 할 때마다 보면서 욕하면서 붕괴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재판에 바이어스가 생길까 봐 그걸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헌재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똑같이 하니까 그래도 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재판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측 그 변호인들, 그 문제의 변호인들, 감치 판정받은 그 변호인들의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것도 아이고 왜 그러실까 이러면서 또 염려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재판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구나 그런 걱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보다 한독수의 1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이 재판에 계속 갔던 이분 뉴스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공개 안 됐을 때 재판 과정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 그 자기가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기현 재판관이 그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 김영애 변호인단 측에서 막 화를 내니까 화내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들이 계속 왕왕왕왕 얘기하면 그 끝까지 다 들어주고 지금 그다음에 증인들 나와서 진술할 때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진술 문제 있다는 얘기 다 들어주면서 시간을 계속 끄는 과정들을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가 계속 재판 과정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건데 법원이 판결을 안 내니까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한 것처럼 지금 막 드러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결정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계속 물타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년 2월에도 만약에 직위원이 선고를 안 한다? 좀 제가 볼 때 이러면 완전히 차트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그냥 때문에. 두면 안 되죠. 예, 직위원 그렇죠. 이자는 절대 제대로 끝나든 제대로 안 끝나든 지가 하고 가든 안 하고 가든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단해야 됩니다. 절대 용서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2월 달에 선고를 내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2월 달에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안 하고 그냥 튈 거라는 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쓸데없는 결정,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지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잠깐 짧게 보고 가죠. 어제 국회에서 곽규택이 하는 것도 정말 꼴불견이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경원이 인사 안 한 거 또 비판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결국 마이크 껐는데 막 무슨 마이크 차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곽규택이가 채웠는데 어제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것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90도로 인사를 해. 뭔 일이지 했는데 이건 완전히 엿먹이는 거더라고요. 곽규택이 그 짓 하는 거 한번 보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이게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우리 심심해 하실까봐. 김유정 의원님, 저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국민의힘이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필리버스터 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법 개정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맹점주들의 오랜 수건이었어요. 대등한 협상권을 갖고 싶다. 워낙 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가 좀 심하고 거기에 따른 고통이 극심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진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야가 이거 이견이 없었어요. 다 민생법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나와서 시비 거는 거잖아요. 왜? 내람 전단 재판부 포함한 사법개혁안 때문에 저렇게 시비를 거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 난리를 치고 나경원 나와서 그 난리를 치고 인사 안 하고 막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나서 또 곽규택 의원의 저런 이제 상황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법안 같이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고 박수 쳤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 소수 야당의 권리다. 이거는 뭐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민생법안에 시비 걸고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다 같이 통과시키고 박수까지 치는 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시비 건 거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본인들이 투표를 거부한다거나 참여 안 하면 표 날아가니까. 유권자들 심기를 건드리니까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해놓고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다른 이제 전응 정치의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게 두려워서 일단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상당히 어떤 야당으로서 강성투쟁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보여주는 방식도 굉장히 저는 뭐 저열하고 저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나경원 의원이 곽규택 의원한테 들으라고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예. 근데 이제 초선들일수록 국민의힘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곽규택 의원이 꼭 국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다 뭐랄까 늘 논란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장면들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했던 사람 중에는 비례로 들어와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간 인요한 의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마치 기득권을 버리고 진영 논리와 이 어떤 흑백 논리를 타파하는 기득권을 청산하는 어떤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설명이 되는데 그런 정치인 아닙니다. 가장 진영 논리를 대변했던 사람이고요. 친윤의 대표적인 주자였고 말하는 것마다 밉상이었던 사람인데 인요한이나 곽규택이나 국회에 새로 들어오셨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분들이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거를 유의미한 걸 했는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엄 옹호하고 김건희 감싸고 그랬던 자가 인용한 아닙니까?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피아가 부인부터 건드리죠. 진짜 걱정되는 게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극우 정치가 그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첫 단계가 저렇게 법을 희화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고 저런 행위들 그다음에 또 종교 집단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얼버무려지면서 극우 정치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노를 유발하고 싸움을 갖다가 계속 유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그 이간질한 국민들의 일부를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정치적인 경제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과 연동돼서 다시 다수당일이 올라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 한국도 이미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보여준 극우 정치의 양태도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극우 정당화 돼가는구나. 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당들을 법이 단죄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라도 저런 정당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득권 유지하려고 할 거거든요. 저는 저런 것들을 진짜 선제적으로 사전에 다 박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요한을 보면서 난파선에서 맨 먼저 도망가는 쥐새끼 생각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쥐새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겉으로는 이제서 정신 차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고 또 이제 그동안의 출세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이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윤한홍 의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한테 욕을 엄청 먹었더군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평생 살면서 들을 욕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전날 제가 대통령께 문자를 하나 드렸어요. 지금은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제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결국은 그때 보니까 이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0분 가까이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아니 지가 윤한홍이를 언제 알았다고 그렇게 막 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살면서 10분 동안 들을 욕을 다 들었다. 그러면 도대체 10분 동안 무슨 욕을 했을까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대통령인데 이 새끼야. 야 이 윤한홍 이 새끼 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 새끼야. 이 정도로는 안 했겠죠. 그거보다 더 했겠죠. 훨씬 심한 욕을 뭐 아마 쏟아 부었을 겁니다. 예, 쏟아 부었을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정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정원이 TV는 수익 창출 채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정말 어떻게 욕을 했으면 저랬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방송에서 곱게 크셨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욕을 윤한홍 의원한테만 했겠습니까?
아니 사령관들이고 뭐 그냥 여차하면 다 놈놈거리고 아니 그 새끼거리고 이용 했잖아요. 넥타이 때도 욕하는 것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랬죠. 아니 새끼야 이런 거 미리미리 챙겨야지 뭐 이런데 아니 근데 지가 이용이나 윤한홍이나 이런 국회의원들 언제 알았다고 그렇게 욕짓거리를 해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는 거고 그냥 자기하고 나이가 같거나 자기보다 조금 아래면 그냥 아랫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윤한홍 의원이 좀 아쉬운 게 저런 얘기를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을 때 뭐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택도 없는 말씀. 집권하고 있을 때 하든지 아니면 집권하고 있을 때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좀 반기를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없는 게요. 본인이 왜 전화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은 잘못된 겁니다.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김병 원장님 진짜로 본인이 그런 소신이 있으면 욕을 해도 욕은 먹겠다. 그래도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욕 먹고 그냥 깨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너무 윤한홍을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한홍이 그럴 생각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중간쯤에라도 나와서 근데 잘못 건드린 거죠. 그 포고령에 정보기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처단할 놈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니 윤석 입장에서야 아마 온갖 시정 그 욕들이 다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기 자정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미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기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와서 다 얘기하는 것들도 보면 야, 나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나한테 막 욕하지 마. 난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자기 포장용 알리바이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전화 걸어서 한 얘기도 아니에요. 문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의대 정원 이거 문자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욕을 한 문자했는데 거군요. 전화 와서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문자로 소극적 정한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하지 그랬어. 왜 문자하고 뭐 그 정도밖에 안 했어라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말해가지고 욕 먹고 완전히 빨갱이 취급받고 했던 한동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김건희한테도 찍혔다는 거잖아요. 캠프에서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 안 되겠다 하고 캠프에서 빼버렸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김건희한테 찍혀가지고 본인이 그랬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마당이니까 뭐 지금 본인의 그 윤 정권 3년에 지금 소회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탄핵 심판 직후에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과라도 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가자 연을 끊고 아니 그 말들을 그때 중진들이 나서서 좀 해줬어야죠. 그런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눈치 보다가 하나씩 둘씩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조차도 듣지 않는 장동혁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가정이지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불편한 가정입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인요한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을까요? 저는 윤한홍, 뭐 주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뭐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부르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이득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거나 이런 뭐랄까 그 과거의 후일담을 공개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말이야.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고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어라고 공개하면서 지상파 라디오에서 저렇게 허허실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윤한홍 의원처럼 쪼개고 있다라는 게 부하가 침이죠. 너무 분노스럽죠. 아니 국민의힘이 바보인 게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 만든다는 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 300명 만들겠어요? 한 100명 만들겠지? 그럼 국민의힘 사람들 거기다 얼마나 갖다 꽂아 놓겠어요? 제가 볼 땐 지금 107명인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어디 가가지고 어디 깜빵 같은 데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거기는 그냥 놔둬도 없어지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돼가는 거 보니까 장동혁 하는 거라든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 하는 거라든지 스스로 망해가는 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야당이 호재를 만난 거잖아요. 야당의 노력은 일도 없었습니다만 뭐 특검 쪽에서 사건 처리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으로 당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고맙죠 뭐. 아까 그 곽규택 인간 같지도 않은 짓 하는 건 막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보수형님 TV님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침 뱉는 강민국도 있습니다. 안방에 침 뱉는 거 혹시 강민국이가 본회의장에 침 뱉는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면 지금 한번 좀 보여줍시다. 자기 안방에다 침을 뱉어?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침을 뱉는? 야 지금 들으면서도 지금 설마 하는데요? 그 어떻게 침을 뱉지? 영상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준비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민주당이 그 법정 뒤에 법대위에서 섰다고 막 난리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 안방에다가 민의전당에다가 침을 뱉어? 이번에 어디 영국인가 어딘가에서는 입에 갈대가 들어갔는데 그 갈대를 이렇게 탁 뱉었는데 그걸 침을 뱉은 걸로 단속을 해가지고 몇십 파운드인가를 뭐 몇십만 원을 벌금을 매겼다고 관광지인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자기 집 안방인데 거기에다 침을 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기 월급 주는 곳인데 거기가. 네, 상상 불가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가 또 그런 사람들만 잘 모아놓은 것 같아 거기는. 준비되면 오늘 그거 한번 보고 끝냅시다. 아니, 거기가 또 약간 이렇게 카페처럼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거기다가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안 믿어지는데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가면 오늘. 보자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증거를 한번 봅시다. 또 나중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려나 궁금하네. 이런 경우에 침이 아니고 이빨이었다? 점심 먹은 게 껴서 아니 물 마시다가 물이 흘렀다. 살에 들렸다? 되게 이런 경우에 또 뭐라고 해명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영상이 다 공개가 돼서 나왔으니까 보내주셨겠죠? 예. 아니 저는 지금 봤어요. 분명히 침을 뱉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 물 안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네. 그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먹죠. 뭐 물병을 던지는 일이 있을까봐 그런가? 아니 그 전에 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터뜨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본회의장 들어갈 때 의원들이 가끔 뭐 자기 가방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들어갔었는데 그 최루탄 사건 이후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 거로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핸드백은 갖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하여튼 가방이나 이런 거 뭐 소지품을 일체 못 갖고 들어가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본회의장에 거의 뭐 안 갖고 들어가고요. 본회의장 바로 바깥에 그다음에 본회의장 원래 문 그 사이에 약간 휴게실처럼 의자 있고 거기 생수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먹죠. 컵으로 받아서. 준비됐어요? 한번 봅시다. 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리한 선언을 제기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사실 들어보세요.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법정이지만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잘라져 버렸네? 예. 앞부분에. 침 뱉는 거 맞죠? 뭐 저걸 침을 뱉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자세히 있는데 아마 좀 잘라졌는데. 저거는 저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입에 뭐가 들어가서. 예, 입에 뭐가 들어간 거를 뱉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죠. 갑자기 파리가 들어왔다? 뭐든 아니면 점심 먹은 게 꼈다가 여기 나왔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래도 누가 본회의장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아무리 저게 말도 안 습관이라도 저 국회에서 저러면 안 되죠. 야, 참.
윤석열보다 더한 보수형님 TV님 귀한 영상 급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리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요일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까지 잘. 아따, 우리 김종국 원장님은 제가 다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접시가 3개나 있어요? 아니 접시가 3개인데? 이렇게 주시니까 그냥 제가 좀 뭐 불쌍해 보였나 보죠. 그래서 주시니까 뭐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맛은 있으니까 줘놓고 그래요. 줘놓고 먹으라고 줘놓고 먹었다고 뭐라 그러면 아니 잘 드셔서 잘하셨어요. 좋다고요. 좋았어요. 네. 사실 이 음식을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잘 드셔주시는 게 그럼요. 최고의 예.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